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이 상견례에서 철저히 무시당한 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며 통쾌한 복수를 완성하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한정식집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손을 씻으며 심호흡을 3번 했다. 진정해, 김선희.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될 리가 없었다. 방금 전 그 방에서 들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올해 58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시장에서 장도 보고 지하철도 타고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도 합니다. 하지만 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장 김선희. 30살 때였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3살 배기 아들 하나 남기고 장례식장에서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 키우기도 힘들 텐데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재혼이나 해야지. 그날 결심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간호학과를 나온 게 도움이 됐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들어갔다. 월급은 80만 원. 시어머니가 봐주신 덕분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 다녔다. 간호학 석사를 따고 병원 행정학 박사까지 받았다. 15년을 그렇게 살았다. 간호사에서 수간호사가 됐고 간호부장이 됐고 결국 병원 행정부원장까지 올랐다. 그러다 10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이사로 와달라는 제안이 왔다. 5년 전엔 이사장이 됐다. 국내 최고 병원의 수장이 된 거다. 이제는 내가 한마디 하면 의료계가 움직이는 위치까지 왔다. 하지만 아들 준호에게는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엄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직책인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몰랐다. 석 달 전 준호가 전화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35살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가슴이 뭉클했다. 준호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개원해서 혼자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만났다고 했다. 여자는 제약회사 마케팅 이사라는 설명이었다. 일주일 후 상견례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장소는 여자 쪽에서 정한다고 했다.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상견례 전날 밤 뭘 입을까 고민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소박한 옷들 뿐이었다. 백화점에서 산 100만 원짜리 투피스가 제일 비싼 옷이었다. 그걸로 하자. 화장도 연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작은 진주 귀걸이만 했다. 당일날 지하철을 타고 갔다. 내 차는 10년 된 국산 소형차였는데 굳이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한정식집 프라이빗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다. 준호 옆에 앉은 여자가 박수진이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옆에 놓고 있었다. 목에는 까르띠에 목걸이가 반짝였다. 그 옆 남자는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다. 수진의 아버지 박재훈, 제약회사 회장이었다. 맞은편에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 수진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3사람의 시선이 나를 훑었다. 그 눈빛에서 미묘한 실망감이 느껴졌다.
수진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가 힘이 없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다. 박재훈의 인사도 건성이었다.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수진의 어머니가 메뉴를 보며 특선 코스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정면으로 보지도 않았다. 식사가 시작됐다. 수진이 갑자기 어디 사는지 물었다. 노원구라고 대답했더니 아파트가 많은 동네라는 반응이었다. 25평 아파트에 산다고 하자 수진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박재훈이 끼어들어 자기들은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산다고 했다. 굳이 그런 말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웃으며 넘겼다. 수진이 다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간호사냐고 물었다.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월급쟁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리고 준호의 개원 자금을 내가 도와준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 얼굴이 확 굳었다. 아니라고, 준호가 대출받아서 혼자 했다고 대답했다. 박재훈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더니 자기들은 수진이 결혼하면 강남에 집을 사줄 생각인데 나도 보탤 수 있냐고 물었다. 준비된 게 많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수진의 어머니가 아들 결혼인데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듣고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에서 실망과 경멸이 느껴졌다. 메인 요리가 나왔다. 한우 등심과 전복 요리였다. 박재훈이 고기를 자르며 사실 수진이가 격을 좀 낮춰서 결혼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솔직히 말하면 집안 차이가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기들은 3대째 사업하는 집안이고 제약회사 회장이라는 거였다. 반면 준호는 개원이고 나는 간호사이고 재산 차이도 있다는 식이었다. 수진이 형식적으로 말렸지만 진심이 없어 보였다. 박재훈은 계속해서 자기 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 50평대에 살고 제주도에 별장도 있는데 나는 노원구 25평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오해하지 말라며 자기는 준호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고 집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다. 수진의 어머니가 결혼하면 자기들이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집도 사주고 차도 바꿔주고 시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디저트가 나왔다. 수제 케이크와 과일이었다. 박재훈이 커피를 마시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고 했다. 결혼 후에는 명절에만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각자 부모님이랑 따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였다. 수진이 끼어들어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게 좋다는 논리였다. 솔직히 집안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자주 만나면 내가 불편할 거라는 말까지 했다. 그 말에 내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다. 땡그랑. 조용했던 방 안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생활 수준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자기들은 해외여행도 1년에 서너 번 가고 명품도 자주 사는데 나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할 거라는 설명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 식사 잘했다고 인사하고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떴다. 박재훈이 간호사도 급한 일이 있냐며 웃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돼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였다. 준호가 전화로 정말 죄송하다며 당장 헤어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내가 결정할 일이니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에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 의사협회 회장, 제약협회 회장.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재훈. 오늘 만난 그 사람. 내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짜여졌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다. 서울대병원 이사장실에 들어서자 비서 정민아가 오전 10시에 병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알려줬다. 미나에게 박재훈 제약이라는 회사를 아는지 물었다. 중견제약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회사 거래 실태를 한번 점검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미나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지만 개인적인 관심사라고만 답했다. 조용히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2시간 후 미나가 서류를 들고 왔다. 박재훈 제약 자료를 확인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우리 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중 일부가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것 같고 리베이트 의혹도 있다는 보고였다. 조달팀에 정밀 조사를 지시하고 다른 대학병원들에도 확인해 보라고 했다. 점심시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랑 헤어지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어젯밤 긴 얘기를 했는데 수진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이더라는 말과 함께 돈과 집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다. 수진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큰일 났다는 거였다. 서울대병원이랑 거래가 끊겼고 다른 대학병원들도 다 거래를 중단했다고 했다. 식약처에서 특별조사도 들어갔다며 수진이 울면서 전화했다고 전했다. 혹시 나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상에는 우연도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없으며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터진 거라고 설명해줬다. 사흘이 지났다. 박재훈 제약의 주가가 폭락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나왔다. 박재훈 제약, 주요 대학병원 납품 계약 전면 취소 식약처, 박재훈 제약 품질 부적합 제품 47종 적발 검찰, 박재훈 제약 리베이트 의혹 수사 착수 박재훈 제약 주가 60% 폭락, 거래 정지. 그날 오후 미나가 급히 들어와 박재훈 회장이 면담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처음엔 거절하라고 했지만 계속 전화가 온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잠시 생각했다. 만나주겠다고 했다. 10분 후 박재훈과 수진이 들어왔다. 사흘 만에 본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재훈은 얼굴이 초췌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다. 두 사람이 나를 보자 얼어붙었다.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제야 내 정체를 알게 된 거다. 앉으라고 했다. 박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며 오해라고 말했다. 오해가 아니라고 차갑게 답했다. 품질 부적합 의약품 47종, 리베이트 15억 원, 그리고 회계 조작. 이게 오해냐고 물었다. 자기들이 몰랐던 일이라고 변명했다. 회장이 몰랐다면 회장 자격이 없는 거라고 말해줬다. 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이 벌떡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회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일어나라고 했다.
수진이 자기가 잘못했다며 상견례 때 정말 죄송했고 너무 교만했다고 울먹였다. 교만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차갑게 말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고 생활 수준이 다르다며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수진이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용서를 빌었다. 박재훈도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회사 직원이 300명이고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다는 호소였다. 그걸 진작 생각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량 의약품을 납품하고 리베이트를 주고 그러면서 남의 집안은 무시했다고 말해줬다.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미나에게 손님들을 나가시게 해드리라고 지시했다. 박재훈이 절규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박재훈 제약은 파산했다. 박재훈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회계 부정 혐의로 구속됐고 수진은 작은 제약회사 말단 사원으로 취직했다고 들었다. 어느 주말 준호가 새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소박하지만 따뜻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준호가 이번엔 진짜라고 말했고 나도 좋은 사람 같다고 답해줬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노원구 집 근처 평범한 한식당에서 여자친구는 내가 병원 이사장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시냐고 물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